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차경자 여사님은 그날 아침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어깨에 보조기를 차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수술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왼손 하나로 냄비 뚜껑을 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67회를 살면서 그날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쌀을 씻다가 절반을 개수대에 흘리셨습니다. 흘린 쌀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어깨가 찌릿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밝았습니다. 차 여사님, 우리 어머니가 다음 주 화요일에 정형외과 예약이 잡혔거든요. 차 여사님이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날 회사를 도저히 못 빼서요. 차 여사님은 개수대 앞에 주저앉은 채로 보조기를 찬 오른팔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럼요. 그 말이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서 먼저 나와 버렸다는 것.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대답해 버렸다는 것. 차 여사님은 32해 동안 종합병원 병동에서 간병 일을 하셨습니다. 남의 몸을 씻기고 남의 밥을 떠먹이고 남의 밤을 대신 세워드린 세월이었습니다. 어깨가 망가진 것도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회전근개가 다 닳았다고 하더랍니다. 동네에서 차 여사님을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차 여사님은 진국이야. 그런데 그 진국이라는 말이 보조기를 찬 팔로 남의 어머니 병원에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차 여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 지금 가슴 어딘가가 뻐근하신 분,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오늘 저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말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1998년에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나를 뺀 배려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요. 앞에 것은 좋은 관계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뒤에 것은 우울 증상과 이어집니다. 이름만 붙었을 뿐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5 넘으신 분들만 78명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여쭤본 조사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신다는 대답이 69.4%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66.9%였고요. 그런데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가족 바깥의 사람 관계에 만족하신다는 대답은 45.3%였습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가족은 채워졌는데 가족 바깥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는 대개 부탁으로 채웁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요. 차 여사님이 그 전화를 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반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바로 입에 올려 보실 수 있는 문장이 3개 나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자료를 찾다가 놀란 연구가 몇 개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참는 습관과 목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더 앉아 계셔 주십시오. 차 여사님 이야기는 그 부엌에서 시작해서 뜻밖의 곳에서 끝납니다. 중학교 2
학년짜리 손녀가 들고 온 종이 한 장에서요. 먼저 그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여사님이 앓고 계셨던 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팀은 사람이 남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갈랐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남을 따뜻하게 대하고 남의 마음을 살피고 주고받는 것, 이건 좋은 겁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분들은 관계가 좋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게 병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연구팀은 이걸 나를 뺀 배려라고 불렀습니다. 남에게 초점을 맞추되 그 초점 안에 나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배려는 상위에 밥그릇을 6개 놓는 겁니다. 식구 5에 나 하나, 나를 뺀 배려는 5개만 놓는 겁니다. 나는 서서 먹거나 남은 걸 먹거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원래 밥 생각이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연구팀은 나를 뺀 배려에 2개의 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남의 문제에 지나치게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걱정을 내 걱정보다 크게 만드는 것,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는 것. 두 번째 축이 진짜입니다. 자기 방치입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것. 차 여사님이 보조기를 찬 팔로 네, 그럼요 하신 그 순간이 바로 이 두 번째 축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얻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밝힌 것 중에 제일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뺀 배려가 높은 분들은 남을 정말 잘 돕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동기를 파고 들어갔더니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지키려는 쪽에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돕는 게 아니라 안 도우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돕는 겁니다.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위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50년, 60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미움받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 무서움이 착함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 계열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나를 뺀 배려가 높은 분들의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 여사님이 32년 동안 하신 간병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입니다. 남의 어머니 병원에 따라가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깨에 보조기를 차고도 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 상태를 계산해서 아예 빼버렸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착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빼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개를 붙여서 생각하면 평생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착함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버려서도 안 되고요. 떼어내야 합니다. 착함은 그대로 두고 나를 빼는 습관만 떼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냐? 배려냐? 나를 뺀 배려냐? 이건 눈대중으로는 잘 모릅니다. 본인은 늘 자기가 그냥 좀 착한 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연구팀이 나를 뺀 배려를 재는 데 쓴 두 개의 축, 그러니까 남의 문제에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과 자기 방치, 이 두 축을 우리 생활 언어로 바꾼 겁니다. 종이는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세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면 하나씩 접으십시오. 첫 번째,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줄 수 있는지 생각하기 전에 내 소리가 먼저 나온다. 어떠십니까? 차 여사님은 여기서 바로 손가락 하나를 접으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날 밤 내가 잠을 못 잔다. 정작 그 사람은 잘 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내 몸이 아픈 걸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폐가 될까봐 또는 엄살처럼 보일까봐 이거 접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네 번째, 부탁을 거절하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난다.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 빨리 갚아야 할 것 같고 빚진 것 같고. 자, 몇 개 접으셨습니까?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다시 세어보셔도 됩니다. 3개 이상 접히셨으면 여러분은 지금 착한 게 아닙니다. 나를 빼고 계신 겁니다. 차 여사님은 5개를 다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접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나쁜 게 아닙니다. 5번째 항목을 다시 보십시오. 남이 나에게 뭘 해주면 불편하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5번째가 접히는 순간 관계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균형 무너진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걸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사람은 2번, 3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차 여사님은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머릿속에는 차 여사님이 아니라 차 여사님은 하는 분이라는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 뒤로는 여쭤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하실 거죠? 하고요. 보조기를 차고 있어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손가락 3개 이상 접히신 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50년 동안 같은 대답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왜 하필 우리일까요? 왜 우리 세대가 유독 이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생각해 볼게요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못 배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을 겪으셨거나 전쟁 직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혼자서는 못 살았습니다. 마을이 나를 받아줘야 살았습니다. 품앗이가 있어야 모를 심었습니다. 이웃이 쌀 한 대를 꿔줘야 그 달을 넘겼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면 식구가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요, 받아들여지는 것이 곧 목숨이었습니다. 거절은 고립이었고 고립은 위험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그걸 배웠습니다. 머리로 배운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 심장이 뜁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이걸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치 뱀을 본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살아남는 훈련을 아주 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웃이 쌀을 안 꿔줘도 삽니다. 마을이 나를 안 받아줘도 삽니다. 아까 그 조사에서 재미있는 걸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 몇 살부터가 노년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평균이 71살하고 6개월이었습니다. 3년 전 조사에서는 70살 반이었으니까 1년 넘게 올라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세대는 우리 자신을 옛날 어르신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도 젊어졌고 몸도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안 바뀌었습니다. 관계 습관입니다. 머리는 2026년에 사는데 관계 습관은 아직도 그 시절에 있습니다. 이 시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밥상을 기억하십니까? 식구들 다 먹고 나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남은 걸 드셨습니다. 상에 어머니 그릇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릇이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그게 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엔 그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보고 자란 건 가르쳐 준 것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에 우리 그릇을 못 놓는 건 우리 어머니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내신 겁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 손녀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에 그릇을 안 놓으면 그 아이도 안 놓는 어른이 됩니다. 보고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밥그릇 하나를 올리는 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지실 겁니다. 우리는 원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손녀를 위해서 내 밥그릇을 상에 올린다고요. 좀 웃기지만 이게 통합니다. 정말로요. 자,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 여사님이 병원에 다니신 건 어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째 앓고 계신 게 따로 있었습니다. 명치가 답답한 겁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명치 한가운데가 주먹만 한 돌이 얹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내과에 가셨습니다. 위내시경을 하셨습니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심전도도 찍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신경성 같은데요. 신경 좀 덜 쓰세요. 차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웃으셨다고 합니다. 신경을 덜 쓰라니. 32년을 남의 신경 써주는 일로 먹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참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의료원 연구진이 201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성인 729명에게 감정을 얼마나 억누르고 사는지를 묻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점수가 높은 쪽 4분의 1에 속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낮은 쪽 4분의 1에 속한 분들과 견조받습니다. 그 12년 동안 세상을 떠날 위험이 약 1.35배 높았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손이 좀 떨렸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하나로 참으면 죽는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연구진 본인들도 그 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적어놨습니다. 사람 수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오늘 이 숫자를 겁주는 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삼킨 말을 기억합니다. 어디에 기억하느냐? 명치에도 기억하고 새벽 2시에도 기억하고 어깨에도 기억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건 몸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든 자리를 뜨든 뭔가를 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괜찮아요. 합니다. 몸은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밖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준비된 긴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몸 안에 남습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 정도는 견디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면요. 하루에 3번씩 50년이면 몇 번입니까? 자, 여사님, 명치의 그 돌은 위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화기 앞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럼요. 하실 때마다 조금씩 커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방법들은 마음 편해지자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지키자고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 처세술이 아닙니다.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지금 명치가 답답하시거나 새벽에 자꾸 깨시거나 이유 없이 어지러우신 분, 신경성이라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검사는 꼭 받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차 여사님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대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어깨에 보조기를 푼 게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손녀가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입니다. 이름이 유하입니다. 유하가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학교 숙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인터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몇 개만 물어볼게. 유하가 첫 번째를 읽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차 여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차 여사님은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유아가 볼펜을 든 채로 기다렸습니다. 30초쯤 지나서 차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없는데. 유하가 종이에 뭐라고 적었습니다. 차 여사님이 고개를 빼고 보셨습니다. 없음.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하는 아무 뜻 없이 적은 겁니다. 1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할머니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없음이라고 적은 거예요. 유하는 그날 저녁 잘 먹고 잘 놀다 갔습니다. 그런데 차 여사님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67해를 살았는데 좋아하는 일이 없음이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이름으로 된 칸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어머니 병원 예약은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김치 담그는 날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손녀 시험 기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 30초를 생각하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가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안 떠오르셨어도 괜찮습니다. 차 여사님도 그날은 없었으니까요. 차 여사님은 그날 밤에 뭘 하셨느냐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엌 달력을 떼어다가 식탁에 놓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을 짚어보셨습니다. 11월 3일 아래층 어머니 병원 동행, 11월 7일 앞동 아주머니 김장 도와드림, 11월 11일 아들네 집 가서 유하 저녁, 11월 15일 친구 곽선혜 씨 만남, 11월 18일 또 병원 동행, 달력에 적힌 한 달 30날 중에서 차 여사님 본인의 이름으로 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요. 그날 새벽에 차 여사님이 하신 결심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끊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달력에 내 이름을 적어보자. 이게 전부입니다. 2년 반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를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합니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언을 합니다.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제 나도 나 좀 챙길래.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차 여사님도 처음엔 그러셨습니다. 어깨 보조기를 차고 있던 그때 딱 한 번 따져 보셨습니다. 아래층 그분한테요. 제가 지금 팔이 이래서요. 병원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머, 그럼 그냥 접수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래서 계실 것도 없어요. 차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차 여사님이 예민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 차 여사님이 좀 달라졌다는 말이 동네를 돌았습니다. 아프시더니 성격이 변하셨나 봐. 들어보십시오. 이게 말로 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 따지면 상대는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내놓은 이유를 하나씩 해결해 버립니다. 팔이 아프다고 하면 접수만 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시간을 바꾸자고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잠깐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대는 순간 그건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에서 50년 동안 예만해 오신 분이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이기십니다. 이건 여러분이 말 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 여사님이 2년 반 동안 배우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말을 바꾸지 말고 자리를 바꿔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차 여사님 댁 현관 앞에는 늘 접이식 보행 보조기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아래층 어머니가 병원 갈 때 쓰시는 겁니다. 1년 넘게 차 여사님 집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차 여사님 집이 가까우니까요. 차 여사님이 늘 계시니까요. 차 여사님은 그 보조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걸 들고 내려가서 아래층 현관 앞에 세워놓고 오셨습니다. 쪽지도 안 붙이셨습니다.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흘 뒤에 아래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 여사님, 혹시 보조기 못 보셨어요? 차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댁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무 설명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은 반박당합니다. 자리는 반박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기가 아래층 현관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는 어머 그래도 하고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바꾼다는 게 뭔지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상대에게 내주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차 여사님한테는 현관 앞자리였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늘 켜놓은 전화기일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언제 가도 열려있는 대문일 거고요. 어떤 분한테는 냉장고 반찬통일 겁니다. 이 자리를 조용히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선언 없이, 다툼 없이. 그런데 이걸 하시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차 여사님이 쓰신 방법을 제가 사흘 관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날, 누가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참는 건 몸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지 마시고 대신 그날 저녁에 종이에 딱 한 줄만 쓰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 말고 사실만요. 11월 3일 병원 동행 요청, 내 팔은 보조기, 이렇게요. 이걸 쓰는 순간 그 일은 내 명치가 아니라 종이에 남습니다. 둘째 날, 평소 그분에게 해드리던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조용히 멈추십시오. 제일 작은 걸로요. 매일 먼저 걸던 전화를 이번엔 안 거시는 겁니다. 반찬을 나눠드리던 걸 이번 주는 쉬시는 겁니다. 설명은 안 하십니다. 사과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상대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채고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요. 아무도 안 찾는다면요.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답을 얻으신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찾은 거였습니다. 손이 없어지니까 안 오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 마음을 붙잡으려고 손을 계속 내밀게 되니까요. 차 여사님은 사흘 관찰을 5사람에게 해 보셨습니다. 5 중에 2분은 사흘 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나머지 3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중 1분은 2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차 여사님, 요즘 왜 이렇게 뜸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어머니가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걸로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얼굴 보고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차 여사님이 2년 반 동안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계신 문장이 있습니다. 3마디입니다. 제가 이걸 거절 3마디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3마디만 가져가셔도 이 영상은 값을 하는 겁니다. 첫 마디, 상대를 인정하는 한 문장입니다. 아이고, 급하시겠네요. 아니면 사정이 딱하시네요. 이거 왜 하느냐?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매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 인정하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2번째 마디, 이게 핵심입니다. 거절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런지 말씀드렸지요. 이유를 붙이면 상대가 그 이유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십시오. 저는 어렵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6글자입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9글자입니다. 제가 못하겠네요. 7글자입니다. 10글자를 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못하는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3번째 마디, 이게 차 여사님이 2년 반 만에 찾아내신 겁니다. 처음엔 이게 없었습니다.
두 마디만 하고 입을 다무니까 공기가 너무 무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붙이셨습니다. 화제를 옮기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감기 도는데 조심하세요. 아니면 아유,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대화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상대가 왜요? 하고 파고들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자, 붙여보겠습니다. 아이고, 급하시겠네요.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이 추운데 어머님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끝입니다. 세 마디 15초.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안 물러나면요,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럴 겁니다. 50년 동안 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요 하면 상대는 처음엔 안 믿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잠깐이면 되는데 한 번만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차 여사님이 쓰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말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겁니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아니, 잠깐이면 되는데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에이, 차 여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세 번을 똑같이 하시면 대부분 물러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새로운 말을 안 하니까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이유를 하나 대면 상대는 그걸 딛고 또 올라옵니다. 똑같은 말은 디딜 데가 없습니다. 벽 같은 겁니다. 이걸 처음 해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차 여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심장이 뛰고 세 번째 할 때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끊고 나니까요, 명치가 안 답답했어요. 처음으로요. 자, 여기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소리내서 해보십시오. 혼자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입에 잘 안 붙으시죠? 당연합니다. 50년 동안 안 써본 근육입니다. 근육은 처음 쓰면 뻐근한 게 정상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만 해보십시오. 거울 앞이든 부엌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이면 입에 붙습니다. 입에 붙으면 그 다음엔 마음이 따라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마음이 정해져야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와야 마음이 정해집니다. 이건 제가 여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한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거절 세 마디를 어디에 제일 먼저 쓰시겠습니까? 제 부탁은 이겁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먼저 쓰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냐 하면요. 대개 우리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편한 사람, 그러니까 자식이나 형제한테 먼저 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한테 제일 세게 되받아치거든요. 그리고 상처는 제일 오래 갑니다. 처음 세 번은 별로 안 중요한 사람한테 쓰십시오. 보험, 권유, 전화도 좋습니다. 교회 앞에서 붙잡는 분도 좋습니다. 거기서 성공하시고 나서 가족으로 가십시오. 자 여사님도 첫 번째 성공은 아파트 앞에서 화장품 권하시던 분한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그분이 한 번 더 붙잡으시자 똑같이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혼자 웃으셨답니다. 되네, 정말 되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거절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차 여사님이 2년 반 중에 제일 오래 걸린 게 이 대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처음 몇 달 동안 차 여사님은 들쭉날쭉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부탁도 안 한 걸 먼저 해드리셨습니다. 반찬을
5통 만들어서 아래층에 갖다 주신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책감입니다.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걸 갚으려고 더 크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 해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고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내일은 반찬 5통을 주는 사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되는 날인가, 안 되는 날인가, 이걸 계속 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어붙이는 사람만 남습니다. 재는 게 싫은 사람은 그냥 안 오고 어차피 밀어붙일 사람은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밀면 되니까 계속 옵니다. 남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대목을 차 여사님께 알려준 사람이 또 유하였습니다. 15살짜리가요. 유하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차 여사님이 우연히 들으셨답니다. 할머니 집 갈 때 좀 눈치 봐야 돼. 할머니 기분이 어떤지 봐야 되거든. 차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유아한테 다 퍼주는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나를 눈치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차 여사님이 바꾸신 게 2가지입니다. 첫째, 용돈입니다. 전에는 기분 좋은 날에 5만 원을 주시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아예 안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날에 3만 원입니다. 기분이 좋아도 3만 원, 안 좋아도 3만 원. 둘째, 힘든 날에 거짓말을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몸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다가 저녁쯤에 짜증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하야, 할머니,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다음 주에 오면 좋겠구나.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으십니다. 늘 같은 톤으로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분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기분은 날씨입니다. 태도는 지붕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붕이 날씨 따라 움직이면 그 집에 누가 살겠습니까? 7달쯤 지났습니다. 유아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 할머니 집 편에 할머니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들으셨습니까? 아이가 편하다고 한 이유가 할머니가 다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안 될 때 안 된다고 하셔서입니다. 이게 15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제 숫자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023년에 나라에서 한 큰 조사를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가 3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원 176명이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전화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무겁습니다. 이 조사에 우리 세대의 지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가 32.8%입니다. 셋 중 하나가 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변화 속도입니다. 2020년 조사에 견주면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년 만에요.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사시는 가구는 20.1%에서 10.3%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입니다. 둘째, 우울 증상이 있으신 비율이 전체로는 11.3%입니다. 이건 2020년 13.5%보다 좋아진 겁니다. 다행이지요. 그런데 갈라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16.1%,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7.8%, 2배가 넘습니다. 건강하다고 답하신 비율도 혼자 사시는 분은 34.2%,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48.6%였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자녀와 연락하고 지내신다는 비율이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9.2%는 연락할 수 있는 자녀가 아예 없습니다. 그중 3.2%는 자녀가 살아계신데도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자, 이 숫자들을 왜 보여드리느냐?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붙잡고 있던 그 계산이 이제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무슨 계산이냐?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줄 거다. 내가 참으면 늙어서 외롭지 않을 거다. 이 계산으로 5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말해줍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셋 중 한 분이 그 계산을 안 하고 사신 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셨습니다. 다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계십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계산법이 틀린 겁니다. 넷째, 이 조사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본 대목입니다. 사회활동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친목단체 참여율은 늘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세대가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는 자리 말고 뭔가를 같이 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이 바로 이 신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년 친구요, 형제요, 자식이요, 끊으라고요? 그 말은 하기도 쉽고 듣기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다는 걸 연구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나이 들면서 사람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생 연구한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내놓은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앞에 남은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는 사람을 넓게 사줍니다. 많이 알아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넓히는 게 아니라 고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 남은 힘을 몰았습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넘어서 사람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제때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구팀이 밝힌 게 진짜 중요합니다. 2014년에 나온 종단 연구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계속 따라간 연구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망이 줄어드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게 뭐였느냐? 대부분 주변부 관계였습니다. 일 때문에 알던 사람, 어쩌다 이름을 아는 사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 반면에 가까운 사람의 수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된 분들일수록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이 더 좋았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거절하면, 내가 거리를 두면 나중에 혼자 남는 거 아닐까? 연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도 가까운 사람은 안 떠납니다. 떠나는 건 원래 가깝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낸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는요, 사실 우리가 자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오늘 이야기는 반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손이 멈춘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스탠퍼드 연구팀이 2019년에 학술대회에서 보고한 분석입니다.
주변부 관계를 선택적으로 좁혀나간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 기능이 더 낮아지는 것과 이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는요. 머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야 씁니다. 아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우리 뇌는 하던 말만 합니다. 새 이름을 외울 일이 없습니다. 새 규칙을 배울 일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표정을 읽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끊지 마십시오. 갈아 끼우십시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끊는 건 40년 친구와 절교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겁니다. 갈아 끼우는 건 40년 친구를 매주에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되 그 비워진 세 줄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까 그 조사에서 경로당은 줄고 친목단체는 는다고 했지요. 우리 세대가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우느냐? 차 여사님이 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주 계획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주, 아무것도 새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딱 하나만 하십시오.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있는 곳 중에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 데를 찾으십시오. 찾기만 하십시오.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노래교실, 서예, 탁구, 수영, 아무거나요. 차 여사님은 첫째 주에 3군데를 종이에 적으셨습니다. 둘째 주 그중 한 군데를 가서 문 앞까지만 가보십시오.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몇 시에 하는지,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는지, 계단이 몇 개인지 그것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나이에 제일 어려운 게 첫걸음이 아닙니다. 첫걸음을 상상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100번 갔다 오면 지쳐서 못 갑니다. 실제로 한 번 가보면 그게 없어집니다. 셋째 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만 지키십시오. 아무도 안 도와주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들으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새 모임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3주 안에 그 모임의 총무가 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회비를 걷습니다. 간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6달 뒤에 또 지쳐서 그만둡니다.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모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배우기만 하십시오. 못하는 사람으로 계십시오. 차 여사님이 노래교실 첫 달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답니다. 다른 분이 물통을 못 여시는데 손이 근질근질 하더랍니다. 참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이 낑낑대는 걸 그냥 보고 계셨답니다. 넷째 주, 이제 판단하십시오. 그 자리에 다녀오면 몸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재미있느냐가 아닙니다. 몸입니다. 다녀와서 저녁밥이 맛있으면 맞는 자리입니다. 다녀와서 눕고 싶으면 아닌 겁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모임은 많습니다. 차 여사님은 3번째로 간 데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앞에 2군데는 안 맞았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고른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다 좋은데 나는 이 나이에 새로 사람 사귀는 게 겁이 나요. 맞습니다. 겁납니다. 차 여사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사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진이 20년 넘게 파고든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편을 들라는 뜻입니다.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친절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야단치지 않고 친구한테 하듯이 나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다 이렇게 산다는 것, 나만 못난 게 아니라는 것. 셋째, 마음 챙김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되 거기 빠지지는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이렇게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 무작위로 나눠서 비교한 연구 21건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가 2019년에 나왔습니다. 자기 연민 훈련을 한 쪽이 우울과 불안, 심리적 고통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효과 크기가 중간에서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분석에서는 자기 연민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낮은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4였습니다. 이 정도면 심리학에서는 큰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실정에 맞게 세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부탁을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 문장, 지금 내가 불편하구나. 이름만 붙이십시오. 둘째 문장, 50년을 예하던 사람이 아니요 했으니 불편한 게 당연하지.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셋째 문장, 괜찮다. 이 정도면 잘했다. 소리 내서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30초면 됩니다. 이 30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내일 반찬 5통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여럿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우울 증상을 다룬 연구 13건 1528분의 자료를 모아서 2024년에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과가 중간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리지어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특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옛날 이야기를 함께 꺼내놓는 회상 프로그램, 또 하나는 좋아하는 활동을 일정표에 미리 넣어두고 그대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달력에 내 이름을 적는 겁니다. 차 여사님이 그 새벽에 혼자 생각해낸 게 연구실에서 나온 결론하고 같았던 겁니다. 자, 이제 차 여사님 이야기에서 제일 아팠던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여사님께는 40년 된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곽선혜 씨라고 인천 계양에 사십니다. 올해 68이십니다. 두 분은 젊어서 같은 병원에서 만나셨습니다. 곽 씨는 원무과에 계셨고 차 여사님은 병동에 계셨습니다. 40년입니다. 차 여사님 남편 장례식에 사흘 내내 앉아 계셨던 분이 곽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곽 씨가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착해서 손해보는 거야. 너는 사람이 물러서 그래. 내가 너 같으면 진작에 다 잘라버렸어. 차 여사님은 웃으셨습니다. 40년 친구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작 차 여사님한테 부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곽 씨였습니다. 곽 씨 시어머니 병원에 차 여사님이 따라가신 게 12번이 넘습니다. 곽 씨 아들 이사할 때 짐을 싸준 것도 차 여사님입니다. 차 여사님 해제티그 수술을 하셨을 때 곽 씨는 문자를 한 통 보내셨습니다. 몸조리 잘해.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 여사님은 화를 안 내셨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는 안 미안한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다 해줬으니까
이제 그게 미안한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십니다. 하나는 참는 겁니다. 40년인데 어떻게, 다른 하나는 끊는 겁니다. 다시는 안 봐. 그런데 차 여사님은 세 번째를 고르셨습니다. 거리를 다시 재신 겁니다. 전에는 매주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두 달에 한 번 만나십니다. 끊은 게 아닙니다. 생일에는 여전히 전화하십니다. 명절에도 안부를 물으십니다. 다만 매주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곽 씨가 부탁을 하면 거절 세 마디를 쓰십니다. 아이고, 급하시겠네. 나는 이번엔 어렵겠어. 그런데 요즘 무릎은 좀 어때? 처음 몇 번은 곽 씨가 당황하셨답니다. 너 왜 이래? 너 변했다. 이 말이 제일 아팠다고 하십니다. 너 변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안 해주니까 내가 불편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됐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니라 자리를 찾은 겁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두 분은 지금도 만나십니다. 두 달에 한 번요. 그런데 차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선혜를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웃어요. 전에는 눕고 싶었는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몸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니까요.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친구입니다. 곽 씨 같은 경우죠. 여기서는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끊지 마시고 횟수를 줄이십시오. 매주를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만나는 자리를 바꾸십시오. 집으로 부르지 마시고 밖에서 만나십시오. 왜냐고요? 집에서 만나면 끝나는 시간을 상대가 정합니다. 밖에서 만나면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입니다. 여기서는 자리를 바꾸십시오. 아까 그 보행, 보조기 이야기 기억하시죠? 물건이 우리 집에 있으면 관계도 우리 집에 있는 겁니다. 물건을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셋째, 형제입니다.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어릴 때 정해진 자리가 평생 갑니다. 맞이는 예순이 넘어도 맞이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일을 나누자고 말씀하시되 감정은 꺼내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100% 싸움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만 하십시오. 이번 제사는 나물 3가지만 할게. 나머지는 나눠서 하자. 감정은 안 꺼내고 일만 나누는 겁니다. 넷째, 자식입니다. 자,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한테는 거절 3마디를 그대로 쓰시면 좀 차갑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두 번째 마디에 시간을 넣으십시오. 거절이 아니라 예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 목요일은 괜찮다. 이러면 자식은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음 주 목요일에는 되니까요. 차 여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들이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요즘 뭐 하고 다니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엄마 일정을 궁금해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냥 다 해주고 편하게 살면 안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80년 넘게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합니다. 처음에 268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다른 계층 사람들과 배우자, 자녀까지 2,5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제일 유명한 결과가 이겁니다. 50살 때 여러 가지를 다 모아놓고 80살 때 이 사람이 건강할지를 맞춰봤습니다. 뭐가 제일 잘 맞췄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50살 때의 관계 만족도였습니다. 50살에 관계에 만족하고 계셨던 분들이 80살에 제일 건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글자를 잘 보십시오. 만족도입니다. 개수가 아닙니다.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입니다. 이 연구를 이끄는 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 저 사람한테 기댈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를 가진 분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고요. 기댈 수 있다고 느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대는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차 여사님이 40년 동안 곽 씨에게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깨 수술을 하고 누워 계실 때 기댈 수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관계 만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80살에 우리 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 이야기인 척하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분께 미리 들려드렸더니 꼭 나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5개입니다. 이 5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는 반쪽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무도 안 남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니까요. 답을 2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스탠퍼드 연구입니다. 정리를 해도 가까운 사람은 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건 주변부입니다. 둘은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부탁을 한번 거절했다고 떠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까? 우리 손 곁에 있는 겁니까? 이걸 확인하는 게 무섭습니다. 압니다. 확인 안 하면 평생 붙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확인 안 하고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우리 명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상대가 진짜로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를 냅니다. 50년 동안 이해하던 사람이 아니요 하면 상대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이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는 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거절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신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건 우리 말이 안 들린 겁니다. 화를 낸다는 건 들렸다는 뜻입니다. 들렸으니까 이제 상대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이 관계를 새 규칙으로 계속할지 말지, 그건 상대 몫입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규칙을 알리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 선을 안 그으면 우리는 상대 감정까지 우리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뺀 배려입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이걸 써야 합니까?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부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매일 얼굴을 보니까요. 거리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한테는 거절 3마디를 그대로 쓰시면 좀 딱딱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는 거절이 아니라 교대를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못하겠으니 이번엔 좀 해줘. 이게 교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40년, 50년 사신 부부일수록 말을 안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사고가 이겁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몸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혼자 앓으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저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한테 신세 지는 게 너무 싫은데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아까 손가락 5개 접기에서 5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남이 나에게 뭘 해주면 마음이 불편하다. 많은 분들이 이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남한테 폐 안 끼치는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남의 도움을 안 받으면 그 관계는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나는 늘 주는 사람이고 상대는 늘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한테 갚을 기회가 없습니다. 갚을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아까 곽씨 이야기에서 차 여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게 미안한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40년 동안 갚을 기회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연습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커피를 사겠다고 하면 사라고 하십시오.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거운 걸 들어주겠다고 하면 들라고 하십시오. 괜찮아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배우십시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게 다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차 여사님은 이걸 제일 마지막에 배우셨습니다. 2년 반 중에 제일 늦게요. 노래교실에서 어떤 분이 귤을 주셨답니다. 손이 자동으로 나가서 아유, 저는 괜찮아요 하려는데 그 순간 참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날 집에 오시는 길에 우셨답니다. 왜 우셨는지 아십니까? 67배 만에 처음으로 그냥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요. 자,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탁은 우리가 힘들고 끝납니다. 돈은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돈 부탁에는 거절 3마디를 쓰지 마십시오. 2마디만 쓰십시오. 아이고 어렵겠네. 나는 돈은 안 빌려줘. 여기서 중요한 건 안 빌려줘 앞에 나는을 붙이는 겁니다. 네가 미더워서가 아니라 내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한 번 정하면 평생 가는 게 좋습니다. 예외를 한 번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나이에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니까요. 그럴 때도 이 문장은 살려두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만큼과 없는 만큼을 미리 정해두시고 그 선은 알려주십시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결국 그 자식이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 5개 질문을 다 짚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내 질문은 안 나왔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오늘 나온 기준 하나만 대 보십시오.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 밥그릇이 상에서 내려가는가? 내려간다면 답은 이미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차 여사님께는 며느리가 한 분 계십니다. 진소연 씨라고 올해 39이십니다. 유하 엄마죠. 2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쁠 일이 없었습니다. 차 여사님이 다 해주셨으니까요. 유하 어릴 때 3년을 봐주셨습니다. 김장을 30포기씩 해서 아들네 갖다 주셨습니다. 명절 음식은 전부 차 여사님이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차 여사님이
달라지시고 나서 첫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차 여사님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이번 추석에 나는 나물이랑 국만 할게. 저는 네가 좀 붙여오면 좋겠구나.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차 여사님은 그 몇 초가 10분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럼 저 좀 붙여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여기서 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자식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짧게 말하면 상대가 안부를 묻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상대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그해 추석에 며느리가 전을 부쳐왔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차 여사님 말씀으로는 좀 짰답니다. 그런데 그 얘긴 안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내년에도 부탁한다. 내년에도 부탁한다. 이 6글자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50년 동안 다 해주던 사람이 내년에도 부탁한다고 말하려면요. 그리고 그해 추석 저녁에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차 여사님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여사님은 그게 너무 이상해서 자꾸 일어나려고 하셨답니다. 몸이 근질거려서요. 50년 동안 남이 부엌에 있고 내가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차 여사님이 하신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다 해주는 동안 소연이는 이 집에서 손님이었구나. 일을 나눠 가지니까 이제 식구가 됐구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를 손님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며느리한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한테도, 이웃한테도, 40년 친구한테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 하면 저 사람은 손님입니다. 나누면 식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참 됐지요. 끝까지 앉아 계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차 여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이 있습니다. 부엌 그 달력이요. 지금 그 달력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같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노래, 일주일에 2번 구민회관 노래 교실에 가십니다. 처음 2달은 뒷줄에 앉으셨답니다. 지금은 3번째 줄에 앉으신답니다. 앞줄은 아직 못 가시겠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혼자 이게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랍니다. 전화도 안 받으신답니다. 아, 자식 전화는 받으신답니다. 그건 받으신대요. 나머지는 안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숙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놀러 온 겁니다. 그런데 차 여사님이 유하한테 그 종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2년 전에 네가 물었잖니.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유하는 기억도 못하더랍니다. 당연하죠. 15살이었으니까요. 차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답이 있다. 노래 부르는 거. 특히 화요일에 유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그럼 나 화요일에 오면 안 되겠네. 차 여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셨답니다. 그래, 화요일 말고 와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40년 친구를 끊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손녀한테 화요일 말고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차 여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5년 전에 나에게 딱 한마디를 하실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차 여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자야, 내 밥그릇도 상에 올려라. 내 밥그릇도 상에 올려라. 저는 이 말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게 많지 않습니다. 첫째, 착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빼는 게 문제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이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배려와 나를 뺀 배려는 다른 겁니다. 앞에 것은 두고 뒤에 것만 떼어내면 됩니다. 상 위에 밥그릇 하나만 더 놓으면 됩니다. 둘째, 참는 건 마음이 아니라 몸에 남습니다. 729명을 12년 따라간 연구에서 감정을 많이 억누르신 분들의 위험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차 여사님, 명치의 그 돌은 위장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말을 바꾸지 마시고 자리를 바꾸십시오. 사흘 관찰입니다. 첫날은 종이의 한 줄, 둘째 날은 해드리던 것 하나만 조용히 멈춤, 셋째 날은 지켜보기.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답입니다. 넷째, 거절은 세 마디입니다. 아이고, 급하시겠네요. 저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이 춥지요. 이유는 붙이지 마십시오. 붙이는 순간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되받아치면 똑같은 말을 3번 하십시오. 다섯째, 끊지 마시고 갈아 끼우십시오. 스탠퍼드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건 주변부 관계고 가까운 사람은 안 떠납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좁히기만 하면 머리가 굳습니다. 줄인 만큼 새로 채우십시오. 4주 계획 기억하시죠? 찾기만 문 앞까지만 들어가되 아무도 안 돕기, 그리고 몸으로 판단하기. 여섯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유하가 편하다고 한 이유는 할머니가 다 해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안 될 때 안 된다고 하셔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얼굴이 하나 떠오르셨을 겁니다. 내가 늘 이해하는 그 사람이요. 그 이름은 적지 마십시오. 대신 이걸 적어 주십시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쓴 날이 며칠이었는지 그 숫자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0이어도 괜찮습니다. 차 여사님도 0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다른 분이 보시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십니다. 아까 자기 연민 두 번째가 그거였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그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은 50년, 60년 동안 남의 밥그릇을 챙기셨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상 위에 밥그릇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그릇 하나만 더 놓아 주십시오. 보조기를 찬팔로도 네, 그럼요 하시던 그 손으로 오늘은 여러분 자신의 어깨를 한 번만 두드려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때까지 명치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